안녕하십니까. 이연물 안전관리법 강사 문옥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소방 승진 시험 공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부 다 법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시험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총평을 하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소방승진 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출제 문항수는 두 계급 모두, 소방장, 소방이 모두 이연물 안전관리법은 13문제씩 출제가 됐고, 소방장의 다중특별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난이도도 제 필자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한 3문제 정도, 중은 한 6문제, 7문제 정도 해서 50%, 하는 한 30% 정도,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법, 시행령, 출제 빈도를 보니까 전체 이제 207문제 중에 98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연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는, 법 일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한 10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연물과 지정수량은 해마다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26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 부분에서 자체 소방대 부분, 별표 8에 자체 소방대 부분도 그동안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규칙의 출제 빈도는 이제 207문제 중에, 그러니까 9개년도 나온 기출문제 이연물 안전관리법 207문제 중에 109문제가 나왔으니까 시행 규칙에서 시설 기준, 이연물 제조소 등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서 거의 50%를 출제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이렇게 이번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을 보니까 항상 8개년 동안 변경하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문제, 위에서 한 문제, 장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부분은 그동안 8개년 동안 한 3년에 1회나 2년에 1회 정도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각 계급별로 한 문제씩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조소 기준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모든 법에 준용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근데 매년 거의 3문제에서 2-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채광, 조명, 항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 항상 출제됐던 내용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의 안전거리 기준,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방위제 용량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나왔고, 별표 옥내 탱크 저장소의 경유가 옥외 탱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과 배수, 그거를 빡센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별표 10의 소화설비에서 공교롭게 그동안 출제가 좀 비중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요번 같은 경우는 장에서 2문제, 2에서 2문제, 출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안전관리, 이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간, 이 부분에 종전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수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의 중에 이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간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지정 기준이나 등록 기준을 꼭
비교해서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법 전문대로 이행을 했다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소방대 관련해서 하학 소방차 관련해서 이것도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있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다시 볼 일이 없겠지만 합격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불합격을 해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험을 볼 때 또 수험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한번 해서 시험을 계획을 잡을 때 또 비중을 어디에 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8개년 동안 이제 시험 출제된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소방장, 소방이로 출제한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별 구분은 8개년 동안 거의 한 문제씩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물과 지정수량과 관련한 유별 기준, 그런 기준들이 이제 계속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과 유에서 동시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온물 안전, 이온물 제재 등 허가와 변경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장하고 유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제 및 용량 고하는 부분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네, 여기는 체크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예방 규정도 역시 한 해에 한 문제씩,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제가 잘못, 장에서 방위제 및 용량 고하는 부분에서 장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예방 규정 인가와 관련해서 쉽게 낼 수도 있고 이걸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한 문제 나온 반면에 또 종합적인 문제, 이렇게 응용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돼서 이렇게 방위제 문제에서 소방위에서는 조금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서 예방 규정 인가라는 제도의 취지라든가 법문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조금 풀기가 난해했던 그 부분이 있었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 설비 부분에서 두 문제씩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재소 기준, 건물 구조 관련, 그 다음에 벌칙과 행정처분 부분에서 장에서는 벌칙하고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소방위에서는 벌칙 부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방대 한 문제씩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 위탁 부분, 매년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위탁 관련해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검사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옥내 저장소, 그 히드록시라밀 안전거리 기준 소방장에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 감독 및 조치 명령에서 명령권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무허가의 업물 조치 제거 명령, 응급조치 제거 명령, 긴급 제한 제거 명령 이런 기준들이 조금 다 동일한데 상이한 부분들, 응급조치에 대한 조치 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인데 남은 부분은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문제에 좀 맞추기 어려웠는데 그것도 제가 강의 중에 정확히 명령 내용과 명령권자를 박스로 제가 만들어서 아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정밀 점검 제도가 정기 검사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기간, 그 박스형 문제로 가로놓기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원별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소방장과 소방이가 동일하니 이렇게 같은 문제가 지그작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동일하니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시험 출제에 들어갔던 그 시험 출제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이제 각 시도 소방학교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은 좀 관심 있게 시험 문제를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도 찾아보고 본인이 좀 전문성이 있어서 조금 수험자한테 난이도 조절을 해서 문제를 낸 문제들을 정확히 올려준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지엽적인 문제만 해서 문제 숫자만 채워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 관심 있고 또 나름 난이도 조절을 해서 올린 문제들이 발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들이 동일하니 이게 어떤 그 난이도 부분에 해서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출제 전체 26문제, 이제 다중특별법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중특별법은 논의에 두더라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매년 출제되는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까 표를 보셨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앞으로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같은 문제라도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 기준 이해를 통한 응용 문제가 계속 매년 2, 3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니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 예방규정 인가다 그러면 예방규정 인가의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문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 일반이라든가 령이라든가 또 규칙과 별표와 연관해서 다소 어려운 응용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그 다음에 비교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스형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그 박스형 문제 전체 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하니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 조금 어렵게 난이도 조절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번같이 이제 그 제조소 등의 여러 가지 턱 기준이 있죠. 문턱 기준, 턱 기준인데 턱 기준을 전반적으로 비교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제 빨리 보는 간단 키워드는 모든 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모의고사라든가 기본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빨간 키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 출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나중에 책 부분에서 빨간 키만 너무 공부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는 빨간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이번에는 승진 소방장 법령 3부분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좀 중점을 두고 또 다중특별법은 특별하니 어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문만 정확히 이해하고 법을 좀 제대로 이해한 분이라면 특별히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없고, 행정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중특별법에 대한 그 문제풀이는 간단하니 답만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연물 안전관리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응용돼 있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됐어. 8개년 동안. 그래서 요번에 소방시설 부분에 소방장애 2문제, 소방위에 2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키 91페이지,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2주 전에 파이널 일레리를 했을 때 2에 6번 문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요단위 산출하는 기준,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왜 3번이냐? 보시면은 소요단위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요단위는 건물 규모와 이연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연물 기준은 지정수랑 10배마다 1단이다.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 제조소, 취급소, 그 다음에 저장소, 옥에 설치된 공작물로 구분을 해서 소요단위를 산출하는데 그 소요단위가 내화구조일 때와 비내화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자의 문제를 보면 지정수량 20배 기준이니까 10배 기준이니까 2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건축물로서 내화구조의 80회배니까 80평방미터니까 0.8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답은 2.8이지만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하면 2.8단위를 비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3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사람들은 이 부분의 표는 명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번처럼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는 사례. 그러니까 장과 이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전체 13문제 비중에서 4문제라 26개 중에 4문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는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위탁 부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안전관리 대행기간 한 문제가 종전에 이제 9개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요번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관리 대행기간과 이연물 안전 시험 등록 기간하고 좀 비교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안전관리 대행 기간은 이연물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법인이 안전관리자 대행 기간 신청을 해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안전관리 대행 기간이 이연물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이연물을 저장 취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의 모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 대행 기간에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 것 외적에 신규로는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전용 사무실 전용 사무실을 갖추면 되는 것이 면적 기준은 없다. 뭐 면적이며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은 최소 4인이어야 된다. 그 기술 능력 보면은 1인, 그 다음에 이연물 산업기사 기능사 2인 이상, 그 다음에 소방 설비 관련 기계전기 설비기사 1인 이상, 전체 보면 4인. 근데 보기에는 5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빨간키라든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요번에는 안전관리 대행기간 지정 기준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2023년은 어떻게 해서 탱크 시험자 등록 기준이 나올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공문에서 하고 필수 인력,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종전에 2021년 소방장에 필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거 밑이 들어가 있죠. 밑. 두 개 다 가져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자체로 보시면 안 되고 표를 좀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문제 출제 경향이 표 자체만을 표 자체만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고 표 자체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서 하나씩 끼워 넣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기술 능력,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 능력에는 뭐가 있고 시설은 뭐가 들어가 있고 장비는 뭐가 있다.
근데 모든 시설은 전용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면적 기준은 없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구조 설비 기준 중 각종 턱 높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키 103페이지 그 다음에 파이널 릴레이 1회 11번 문제로 제가 이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턱 기준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0.1m로 되어 있죠. 0.1m인데 이 센치로 바꾸면 10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턱 높이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공부할 때라든가 빨간키를 공부할 때 그냥 그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조소의 옥외 시설 바닥 부분에 이온물이 넘치면 하수구로 들어가든가 배수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턱의 가장 최소 기준이 15cm다.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는 펌프실을 옥외에 설치를 하는데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20cm다. 그 다음에 펌프실 외에는 15cm다.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는 펌프실 같은 경우는 옥외 탱크 저장소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전용실에 있는 건축물의 펌프실에는 0.2m이고 그 다음에 전용실에 있는 그 옥외 탱크 저장소는 옥외 탱크 저장소 탱크 용량만큼 문턱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턱 높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아까 15cm 이상 사이 통로 펌프 설비 출입구의 턱 높이는 0.1.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배합실의 문턱의 높이는 0.1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정리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나오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한 사람들은 사실은 맞히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규정 인가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명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안반 탱크는 지정수랑 배수와 관계없이 나오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시험 문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면 헷갈리는 부분이 100과 150에 옥외냐 옥내가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시험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50은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는 요자 만들기 편하죠. 이렇게 150 이렇게 외우시면 이 부분에 헷갈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취급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예방규정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방규정 인가 대상의 해설, 이 기준, 이걸 완벽하니 여러분이 터득을 한다면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문제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일반 취급소 제외되는 부분도 요번에 지문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조금 낸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지문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반 취급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제가 보충엄이라고 아마 분쇄열 보충엄 해가지고 뭐 제가 그 암기 신공에 들어가 있죠. 자, 보일러, 버너,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이온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가 이게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입니다. 그 다음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로서 50배 이하는 예방규정 인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기 중 있죠.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등유 경유를 쓰니까 제2석유류죠. 2석유류니까 1석유류나 알코올류를 제외한다는 거죠. 이거는 10배 이하, 10배까지입니다. 10배까지. 10배 미만이 아닙니다. 10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는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분석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법이 좀 개정되면서 일산 그 조유소 풍등 사건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오게탱크 저장소 부분에 자체 조방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들어가면서 이게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000에 50만 배. 그래서 제재소등 일반 취급소로서 사료 이용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에 저장수량 3,000배 이상, 오게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사료 이용물을 하는 것은 50만 배 이상. 그래서 새롭게 법령이 시행되면서 최근 법령 부분도 제가 빨갛게 넣어줬고, 또 한편으로 파이널 릴레이의 최근 법령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대 설치하는 사업소 시행령 18조 이 부분은 꼭 염두에 주시고 단골 메뉴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자체 소방대를 두여할 제재소를 나눠서 보면 3,000배 제재소, 3,000배 일반 취급소인데 이것도 제대상. 3,00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취급소를 제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예방규정 제출 제대상과 약간 엇비슷하죠.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외워야 된다. 아까 보일러,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주입하는 보충홈은 들어가 있죠. 거기에 4번, 5번이 별도로 또 들어간다. 윤활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이와 비슷한 장치로 3,000배 이상 저장 취급한 것도 자체 소방대를 안 둬도 된다. 그 다음에 강산보안법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도 해당이 없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만이 내년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된다. 단순하니 이제 뭐 1, 2, 3번만 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 참고로 자체 소방대 편성에 필요한 하학 소방대 대수와 인원 이 부분도 표 자체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표에서 지문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의 시험에 36만 배인 경우에는 화학소방처전은 2대, 자체 대원수는 2이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왔죠. 36만 배는 요 범위에 들어가 있죠. 23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대 15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 표 자체에서 지문을 끌어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 표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런 지문들이 끌어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요 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게탱크 저장소 고양 조유소 사건 이후로 2022년 1월 1일부터 50만 배 이상은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동탱크 저장소를 제한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설비를 설치했는데 그 경보설비 종류가 시행규칙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놓기 문제로 낸 거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는 3번이 되겠고요. 자동화의 탐설비, 자동화의 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의 제42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가로놓기로 출제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빨간 키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간 키만 여러분들이 빨리 보는 간단 키만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했다면 웬만한 문제, 거의 문제를 90% 이상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경보설비 부분에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저런 문제들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라. 제가 파이널 릴레이에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고양 조유소 사건 이후에 특수인화물류 일속으로 알코올류로서 1000만 리터 이상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보 설비 부분은 이 부분이 출제되지 않을까 하고 파이널 릴레이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아까 시행규칙에 가로놓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표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빨간 키도 들어가 있고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면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옥내 저장소의 히드록신 아밀민 저장소에 대한 옥내 저장소 특례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간 키 108에 보면 이염물 안전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공식 해가지고 5가지인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간 키하고 제 기본서만 충실히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충 본 사람들은 조금은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학적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답은 2번이고요. 2번이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릴레이 1의 6번 해설에도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릴레이에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요번에 조금 그걸 들은 사람들은 조금 고득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히드록실 아밀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 그래서 이 공식 여기에 3루트 n이라는 거, 3제곱 루트죠. 세제곱 루트 n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 써보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히드록실 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재도구 시설 기준이나 그 다음에 사료위험물 지정 가산화물에 대한 옥내 저장소 특례 부분에서는 앞으로 출제되지 않겠냐 하고 저는 지금 언젠가는 출제될 것 같아요. 2023년 정도에서는 아마 출제되지 않겠냐. 그래서 히드록신 아민 등을 제조하는 제조소 시설 기준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안전거리 기준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널 릴레이 과정에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 토제 부분, 히드록신 아민을 취급하는 설비, 이게 철희, 우리 그 철이온 하면 철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 토제 부분은 다음 중 히드록신 아민을 취급하는 제재도용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뭐 요 숫자를 바꾼다든가, 여기 경사면을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내측으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뭐 높이 이하라든가 이렇게 딱 문제를 출제하기가 참 좋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냐, 응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모두에 같은 문제지만 같은 문제에서 응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정수량과 이염물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빨간키 제일 앞에 2페이지, 기본서 24페이지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거기에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빨간키에 보면 뭐 사료이염물은 뭐 액체이염물은 리터이고 그 다음에 고체이염물은 킬로그램이라다 했는데 거기에 3에 보면 육류이염물은 액체이염물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성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비중을 고려하여 킬로그램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위가 액체이염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리터는 아니라는 거죠. 육류이염물도 킬로, 삼류이염물도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 부분은 일부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로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류이염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킬로그램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육류염물인 산화성 액체는 명칭 자체가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수량의 300kg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지정수량 단위는 액체이더라도 사료 이열물만 리터이고 나머지는 다 킬로그램이다. 이 부분만 핵심 용어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 빨간 키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밑에 제 사료 이열물은 액체인데도 킬로그램에 표시하고 있으면 비중을 고려해 엄격히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옥외 취급된 게 벤젠, 이게 옥외 취급된 그의 방위제 용량 구하는 문제죠.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이번에는 리터로 나온 게 아니고 세제곱 해서 용량으로 나와 있죠. 용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보면 이제 옥외 취급된 게 방위제 용량은 하나인 경우는 50%라고 그랬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용량의 50%, 그 다음에 따라 10%씩 가산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10제곱미터와 1제곱미터에 해서 10제곱미터에 50%, 그 다음에 1제곱미터에 10%니까 5.1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마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 해설 강의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자 방위제 용량 구하는 것에서 제조소 부분, 제조소는 옥외에도 취급된 거가 있고 옥내에도 취급된 거가 있겠죠. 그래서 옥내에 취급된 거는 한 개인 경우는 탱크 용량 이상으로 방위제를 만들어야 이온물이 누출이 되더라도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2개 이상의 경우는 최대 취급된 그 용량 이상. 최대 취급, 여러 개 탱크가 있다면 최대 취급 탱크가 하나만 터지지 대부분 다 터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 취급된 용량. 근데 5개 취급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또 가끔 한 번씩 5개 탱크 저장소 부분에 방위제 용량 구하는 게 나와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거다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50% 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막 옥내와 옥외와 제조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는 한 개인 경우 인화성 액체, 이온물 같은 경우는 110. 비인화성 액체가 뭐가 있을 거야? 육류 이온물 있죠. 이런 거는 그냥 100. 왜? 방위제 용량의 목적 자체는 폼이 덮어씌우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10% 정도는 폼을 덮어야 화재가 진압이 되겠죠. 그래서 1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2개 이상이어도 세대 탱크의 110% 이상 이 표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매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 표만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다 해결이 되겠죠. 10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조금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강사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온물 안전관리법상 5개 탱크 저장소는 40배 이하를 저장 취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에 단서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건축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40배까지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탱크 용량을 제한을 해놨어요. 2만으로 2만. 그래서 제2석유류, 경유 같은 경우는 탱크 용량 자체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만으로 내어놨기 때문에 5개 탱크 경유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0이잖아요. 그렇죠? 1000에 2만 리터니까 20배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 부분에서 발췌를 해갖고 낸 문제. 오개탱크 저장소 용량은 지정수랑 40배 이하일 것 해놓고 가로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를 해버리니까 제 사석유류와 동식물유 외에는 용량을 2만 리터로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아까는 경유였지만 중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유가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2,000이죠. 2,000 같은 경우는 용량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10배로 되겠죠, 또. 나름. 왜? 사석유로부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유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경유로 나왔지만. 그 다음에 휘발유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있으니까 명확히 이해를 해 주셔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씩 매해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번엔 주유취급소, 이치구조 설비 변경 허가에 해당되는 것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식 주유설비와 고정식 급유설비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정식 급유설비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충전하거나 말통으로 등유경유를 취급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셀프 고정식 주유설비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보면 없을 거고. 왜 그러냐면 담벼락 밑에 1m에 그거 에로게 하나 있는 그게 고정식 급유설비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고정식 주유설비에 대가 셀프 주유취급소를 하고, 주유취급소가 요즘에는 거의 셀프 주유취급소죠. 그래서 셀프용이 아닌 고정설비를 고정식 주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A4 1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오냐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고정식 주유설비, 고정식 급유설비, 뭐 신설, 철거, 유치, 이전 막 이렇게 했죠. 여기에 카 부분에, 세 번째 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업물 설치허가의 변경 공사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면서 외우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진격에 속아보면 엑셀 작업을 해갖고 파일을 올려놨다고 했죠.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암기를 좀 더 쉽게 해보자. 해보니까 전체 저장소 구분 없이 전체 레이어를 보니까 185개 레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중복된 부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나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를 믹서를 하면은 시험 문제, 시험장에 가면 조금 헷갈리는, 혼돈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가 나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니 지금 요 문제, 주유취급소 변경 허가 문제로 한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시험비를 준비하는데 저는 엑셀 작업을 해서 이 업물 제재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위치를 어떻게 돼요? 위치는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거죠. 면적을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주입구를 이전하는 거. 이전 당연히 신설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또 이송취급소 주입구, 토출구, 펌프 설비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그러면 이송취급소 부분에 별도의 규정된 사항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전 또 주입구, 토출구, 펌프 설비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거는 무조건 변경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의 이전 부분이 있죠. 소방이 시험에 5개 저장소에 위치를 이전하는 지문이 나와 있죠. 틀린 지문이 되었죠. 여기에서 보면 자 탱크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재소 등 자체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소, 일반 취급소, 주유 취급소, 이송 취급소, 자, 취급소 부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화가 대상이죠. 근데 5개 저장소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2번은 틀린 지문이죠. 5개 저장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고정식 구조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고정식 주의 설비를 고정식 주의 설비 위치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상치 자승소를 이전하는 경우. 아까 또 면적 변경을 한 게 있었죠. 그 다음에 5개 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화가 대상이지 위치 이전은 아니다. 그래서 또 주의 취급소 부지 변경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변경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 위치 구조 설비 부분에서 위치 부분에서 이전이라든가 면적 변경 부분. 이런 부분으로 약간 키워드를 변경해서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부분. 설비 부분은 설비는 신설이 아니면 대부분 변경화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치, 봉입장치, 장치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설비죠. 그래서 보냉장치, 냉각장치, 계질장치,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가 있죠. 펌프 설비, 배출 설비, 누설 범위, 국한 설비,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설비, 처리원의 압력계를 방지하는 설비, 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비는 무조건 신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설. 근데 일부 설비가 들어간 것 중에 펌프 설비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제조소 등의 제조 설비와 취급 설비를 증설하는 이 증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규정의 설비 부분에 이것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변경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 이것도 설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설비, 자탐이라든가 살수설비, 소화설비부는 신설 철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하겠죠. 소화설비, 물부분 등설비는 신설을 하거나 그거를 철거를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설하거나 철거를 하면 소화설비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변경화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동탱크 저장소에 주입설비라든가 고정식 주입설비를 신설 철거하는 경우도 당연히 변경화가 대상이 되겠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구조 변경에 따른 변경화가 이치 구조 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동안 시험 문제에 숫자를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캡처해서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숫자를 응용해서 250으로 초과인데 250도 초과인데 미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하 이런 식으로 응용했죠. 250인데 200. 그 다음에 배관 길이 또 300인데 30. 그 다음에 지하는 30. 이런 거 200 이런 식으로 하고 지붕판은 표면적 20% 이런 식으로 지문 자체를 좀 응용해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체 내용에 보면 탱크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급소 부분은 이제 면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라.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다. 제조소 등별로.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이츠 구조 변경에 따른 변경화 사항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약간 특이한 부분들. 자, 보수 부분도 있고 정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특이한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면 변경화 사항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지금 파워포인트 시트 3개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법문의 지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응용을 한다면 변경화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 능력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어물안일관법상 규정하여 있는 벌칙금액이 나머지 색과 다른 거 해서 빨간기 37페이지에 보면 법을 정리를 해놨죠. 벌칙 규정 자체를 정리를 해놨고, 제가 파이널 릴레이 1회 1번 문제, 그 다음에 3회 5번 문제에 벌칙 규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른 거 해갖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든 요번에는 제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섞어서 한번 문제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릴레이 1회 1번, 3회 5번에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1,000만 원인데 중요기준 위반만 1,500만 원이더라.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은 7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검사와 점검,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 이런 내용이더라. 그리고 이제 특히 긴급 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반용기에 운반용해를 사용하여 유통시킨 자, 이런 내용들의 1년 이하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과 섞어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라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표를 준비를 하더라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제가 어느 정도 강의에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키워드별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경허가 부분에 키워드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듯이 벌칙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암기법으로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종합반 강의를 한번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단과 강의를 들으면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어물안일관리법상 제재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거 했는데 여기에 이제 행정처분 기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 규정을 연합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이널 릴레이 8번 문제, 파이널 릴레이 8번 문제 2의 8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빨간기 17번.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15일, 30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 유독히 장에나 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소방장에서는 벌칙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소방위에서는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해설을 보면 이제 위반 행위별 벌칙과 행정처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일은 10일대로, 15일은 15일대로, 그다음에 30일은 30일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벌칙 쭉 보면 벌칙 규정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 2가지만 점검하고 검사와 관련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나머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안 하면 이형물 제재소 등이 조금 위험성이 더 내포되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좀 강하다. 그러면 거기에 징역형까지 들어가 있다, 신체형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하셔라. 분명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가 언젠가는 출제가 될 것이다.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라고 해설 부분에 제 나름대로 넣어놔봤습니다. 그리고 14번 이제 다중특별법인데, 다중특별법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법문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로만 출제가 돼서 다중특별법 자체는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중특별법에 이제 그 신고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거 했는데, 예, 보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안전시설은 공사를 마치면은 당연히 신고해서 안전시설 등 항공검사 필증을, 항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장하는 실내 장식물을 교체하는 경우 법문에는 3번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업장 면적 증가라든가 내부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설계서를. 그래야 되지. 뭐 노래방을 오픈해놓고 새로 구조 변경해서 실을 하나 넣는다든가 면적을 줄인다든가 했을 경우에 당연히 관공서에 소방서에 변경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문에 보면 다중업소를 하려는 자는 뭐 해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 구조 3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뭐 면적을 증가한다든가 구획된 실을 증가한다든가 내부 통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가 딱 좋게 지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조 다중업소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업무가 있는데 화재 그러니까 소방시설법 지금 현재는 이제 개정은 시행은 안 되겠지만 지금 현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내용은 그 20조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위소방대 조직, 교육훈련, 소방계획서 작성 뭐 이런 내용들 화기 취급 단속이 있는데 다중영업소에는 단순하니 그 중에 건물에 부속된 경우가 많잖아요. 다중영업소가. 그러니까 소방훈련계획이라든가 소방계획서 작성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부분에 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하기 취급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은 유지관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전시설 등이 다중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21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은 사실은 다중영업소가 대부분 건물 내에 한 칸을 쓴다든가 뭐 몇 개 층을 두세 개 층을 쓴다는 경우가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는 별도로 돼 있죠. 그래서 소방훈련이라든가는 단순하니 뭐 직원교육은 종사원 교육은 할 수는 있겠지만 훈련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구역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죠. 방화문 같은 거 비상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요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들이 설치법을 찾아봐서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교재를 출간한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출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수행 업무 6가지 중에 4가지다. 라고 이해하는데 여기 4가지가 빠져있는 경우 자위소방대 조직이라든가 소방교육 훈련이라든가 소방계획서 작성은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문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답이 되겠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정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요즘 여러분들이 연소에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으로부터 1.2m 해야 되고 50cm 온에 내접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창의 면적, 개구부의 면적이 3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다. 정의로 돼 있는 부분을 박스형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유지기준 중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뭐 특별히 맞추라고 한 문제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라고 돼 있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행위 횟수, 과태료 가중된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시험을 준비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반 기준을 좀 등한시하고 대충 읽어보고 시험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밑에 개별 기준들만 무엇에 대해서는 과태료 1차 얼마, 2차 얼마, 뭐 허위에 얼마, 신고 얼마 이런 식으로만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기준에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이제 그 차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2번 항목이 이제 답은 2번인데 요 부분이 올해 3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적발된 날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다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법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기간계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적발된 날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올 3월 15일 날 개정사항을 시험 문제에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은 5년마다 다중영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안전관리 집행계획이 있는데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암기할 항목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근데 안전관리 집행계획은 5가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을 외워서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준비하셔라 하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야재 위험성 평가 실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 5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라. 그래서 해설에 넣으려다가 좀 바빠서 제가 해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내용이라든가 책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영업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주기에 대한 부분, 그건 매월이 아닙니다. 매 분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보관기간은 1년. 그래서 이분을 전반적으로 다중영업소 정기 점검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응용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검 의무자는 다중영업주다. 그 다음에 점검 대상은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이다. 점검자의 자격은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해당 영업장은 영업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포함이 되죠.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응용해서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같은 동시에 지문을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시설 작동 유지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시설을 정기 점검표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하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세부 점검표입니다. 정기 점검표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문제지만 응용해서 분명히 출제될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기점검 부분에 요 표에 있는 내용의 지문을 하나씩 끌어내서 한다든가 요 지문이 다른 지문에 다른 문제에 섞여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라. 시행규칙상 보험회사가 다중업소에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해갖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 좋다 6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배상 계약 해지 사유 해가지고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든 다중용업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폐업을 했다든가 뭐 천재지변으로 다른 걸로 했다든가 다중용업소가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러면은 해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화재보험 계약 해지를 보험회사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왜? 다중용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다중용업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라.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지문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또 넣어서 또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지 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하니 그 문제에 맞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하고 그 다음에 상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책 내용에는 기술을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위험 평가 대행자의 행정처분에 따라 1차 위반 시 등록 취소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중특별법에 보는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라든가 등록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신규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신규 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영업정지 기간인데 영업정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전부 되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이런 부분 1년 이내에 이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전부 다 등록 취소 사유 부분은 또 정리를 해 놓으셔라.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취종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문제를 냈지만 내년에는 취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고 문제 내기가 참 편하게 돼 있잖아요. 지문 3개 놓고 나머지 틀린 거 하나 놓고 여기서 문구를 1호로 바꾼다든가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은 응용 가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되어 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 부분은 해설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소방법에 보면 다중특별법에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실 건축법에서 유래된 법이거든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한 부분인데 다중특별법에 도입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사실은 부담적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전화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문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부분은 본문을 그대로 따서 지문에 넣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등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다중용업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안전시설 기준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라. 이 부분은 항상 출제되는 사항이 있고 특히 기타 안전시설 등이 어떤 것에 있는지 꼭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니 뭐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제 응용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시설 등 해서 이 표는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항상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안 한 사람이라면 시험 볼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기준 자체를 꼭 암기를 하셔라. 네, 소방시설 중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가 있죠.
그러면 우리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설비 중에 없는 게 있죠. 소방활동상 설비라든가 소방용시설비는 안전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뭐 연결성수관, 재현설비, 연결살수설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특히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장치, 누전차장치, 창문 이런 부분들은 안전시설 중에서도 그 밖의 시설이다 하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지역적으로 또 문제를 낸다면 다음 중 안전시설 등 중에 피난 설비가 아닌 거 했을 때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간이 안감기 같은 거. 여기에 간이 안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감기든가 간이 안감기다. 순간 헷갈리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수험자라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에 없어 비상구 설치 기준에 한 설명하고 옳지 않는 거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비상구 안전시설 등에 한 설치 유지 기준만 명확히 한 번씩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중불연재래가 아니고 불연재래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복층구조 이게 4번 부분은 조금 이해가 요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복층구조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책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정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수험 준비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1시간 가량 이연물 소방장 부분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은 소방이 부분의 이연물 안전관리법 13문제 하고 그 다음에 총평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